고점 대비해서 한 9%에서 10% 정도 평균적으로 빠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미분양 물량을 내년에 8만 9천 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양을 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또 하나 뭐냐면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네, 오늘 모신 분은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예, 어때요?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뭐 원체 침체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더 많이 하락할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더 하락하는데 하락 원인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원인에 따라서 자신 하락의 정도도 달라지게 아, 되겠죠. 폭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은 수요가 감소한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하락 원인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뭐 심리라든가 아니면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에 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 2023년, 그러니까 내년도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강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전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고 그리고 시간도 단기간에 하락폭이 커지면 회복도 빨라질 거예요. 반면에 이제는 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하락한다면 굉장히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게 또 자산시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빠지는 것도 좀 빠르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빠지는 게 지지부진한 형태인가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몇 건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막 확 빠지고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그러니까 몇 개 저희가 막 상징적으로 막 하락 거래가 됐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만 전반적으로 막 20, 30%가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뭐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빠진 것 같지 않던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좀 혼란스러워요. 네. 정확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빠진 건가요? 저희가 실거래 가격만 하면 고점 대비해서 한 9%에서 10% 정도 평균적으로 빠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체감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거래되는 건 확 빠져서 거래가 되니까.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500건이 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격 산정하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한 뭐 10% 이상씩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빠지는 게 어때요? 왜 우리가 부동산의 입지라고 하잖아요. 입지 조건에 따라서 안 좋은 지역만 빠지는 것인지, 뭐 진짜 여기 가깝다든가 학군이 좋다든가 이런 지역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것인지. 예외는 없습니다. 약간 시차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불패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런 지역은 없다. 강남 불패 이런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하락 추세이고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오른 지역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이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느 정도 빠질까 보면은 대부분 하락이 시작이 되면 뭐 고점 대비 한 40%, 뭐 35%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래가 대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야죠. 실거래 가격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파셔야 될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죠. 저희가 지수로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좀 다른 건데, 그런 차원에서 실거래 가격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네. 물론 절대 지표는 아닐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한 전국 기준으로 해서
2020년 9월 아파트 가격보다도 향후로 한 26%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은 23.2%고요. 경기는 32.7%로 제가 경기 지역이 좀 수도권이 더 많이 빠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예측한 건 두 가지로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야 살 사람이 생긴다는. 아, 참. 지금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야 결국엔 주택 구입 능력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금리나 가격 수준에서 그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이 정도 가격이 빠지면 이제 투자 수익률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자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산다. 그렇죠. 그래서 한 26% 정도 빠지면 투자 수익률이 아파트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6% 정도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한 9% 빠졌다면 아직도 한 15% 정도는 더 빠질 룸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15%가 아니죠. 한 17%?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뭐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고 샀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렇죠. 더 빠지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시장의 변화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 뭐 이게 집값은 또 말씀드리지만 계속 빠지거나 또 그렇진 않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통 어떻게 봐야 돼요? 턴하는 시점. 그러니까 아, 요건 바닥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 신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에서도 뭐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고민하셨을 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 사실 의사결정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거래량이에요. 아, 거래량. 네. 쉽게 말하면 자산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으면 누군가 그 가격을 감내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줄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살 만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실제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때 시점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도 계속 빠져요. 그건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직 여력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가격이 빠졌는데 이제 거래량이 회복해요.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급감이니까 그렇죠. 거의 없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요게 확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서 확 튀는 날, 네. 튀는 달서부터 바닥에 대한 그 신호라고 보고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부분 또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실제 저 수요자보다는. 네. 실수요자들은 통계로만 보면 어떤 그 방향성이냐면요. 집값이 오를 때만 집을 사요. 특히 크게 오를 때. 이거 주식하고 비슷한데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오른다 하면 쫓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게 한국의 특히 부동산 시장은 지금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면 그냥 뭐 기복은 있으나 오를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 네. 그게 여러분들이 물론 뭐 50년, 100년 하면 마치 선처럼 이렇게 그어지지만 투자로 그걸 보면은 뭐 그러면 주식도 계속 사는 거죠, 뭐. 계속 오른다고.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게 유사하게 됐고 예를 들면 과거처럼 그냥 실거주하고 공급과 수요만 보면 금리가 오른다고 왜 집값이 빠집니까?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로 움직이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이유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나로 이제 미분양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미분양의 그 나오는 정도가 심각한가요? 지금 현재? 일단 속도로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가. 예. 그러니까 미분양이 전국 기준에서 10,000세대 정도, 10,000호가 될 정도 됐는데 지금 47,000호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고 한 6, 7개월 사이에.
그리고 이미 뭐 최근에도 둔촌주공 분양도 있었지만 분양이 이렇게 원활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게 뭐 3대1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렇죠. 그러면 미계약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미분양이 나오는 거죠.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그 뭐죠? 그게 뭐 한 300대 1, 막 100대 1,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 보면 완전히 참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런 기대와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10만 청약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분양 성적이 저조한 거고 이게 전반적인 지금 한국의 분양 시장 현황이에요. 이미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대구 같은 지역은요 분양을 하면요 초기 분양률이 3개월 뭐 6개월 그 초기 분양률이 15%입니다. 아, 심각하네요. 네. 근데 대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채를 분양했는데 내가 15명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15명이 그거 계약하겠습니까? 아니, 안 못하지. 왜냐면 나머지 이게 빈집이면 그쵸.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분양 사태가 절대 수준을 넘어가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왜 이런 분양이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털어내기 위해서 싸게 막 또 할인해서 팔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어놓고. 네. 이번에도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또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까지? 처음부터 확 깎아주진 않아요. 할인 분양하지 않고 어떤 식의 단계냐면 처음에는 뭐 경품을 좀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자를 뭐 후불제로 한다거나 이자를 좀 깎아준다거나 이렇게 중도금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 어떤 식의 프로모션이 있냐면 이제 계약금 1,000만 원만 주면 계약한다. 아. 뭐 이런 것도 이제 플랜카드가 붙이기 시작하겠죠. 이제 거기까지 안 되면 이제 조금씩 할인 분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미분양을 예측을 좀 해보는데요. 네. 저희가 미분양 물량을 내년에 8만 9천 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2배 정도 2배 증가하는 정도.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고 서울과 지방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물론 뭐 수도권이 수도권. 네, 수도권하고 지방 비율이 한 70%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수도권에도 이제 한 30% 정도 돼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는 게 또 부동산 시장에 그런 어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들은 분양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연기하거나.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왜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분양을 하려고 땅을 사놨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출로 사놨단 말이야. 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 PF예요. PF. 네. 그 지금 우리 신용경색에 대한 얘기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소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만기 연장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을 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또 하나 뭐냐면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럴 바에야 분양을 증가시키겠다, 분양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그래서 사실 약간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미분양이 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 15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분량. 그럼 15만에서 지금 전국의 평균 분양률이 80%인데 그럼 20%가 미분양된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냥 3만 호의 미분양이 그냥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 제가 말씀을 다른 분께 좀 들어보니까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돌아오는 PF 잔고가 뭐 20조가 넘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신 이것들이 다 분양이 되고 원활하게 갚는데 못 갚으면 이게 다 부도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우린 그냥 다 정부에서 그 중앙 뭐 은행들 이런 데서 이 PF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들이 뭐 증권사라든가 뭐 있잖아요. 저축은행이라든가. 네. 근데 다 이제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됐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미분양이 되면 상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미분양에 그것처럼 뭐 거의 뭐 30% 미만이면 땅값도 사실 못 건지는 거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기 연장을 해주면 사실 살아날 수는 있는데 이제 근원적으로 그 사업의 사업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판료에 돈이 나와서 그렇죠. 갚든 이자를 그렇죠. 내든.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나 금융위기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건설사들이 망한 거예요. 지급보증 엄청나게 섰으니까.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는 그 문제, 저 결국엔 뭐냐면 프로젝트 만기 연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액수로 보면 22조, 3조 이런 것들이 엄청난 돈이긴 한데 건설로 보면은 그게 큰 돈일까? 큰 돈이에요? 잘 몰라서. 큰 돈이죠. 규모가 거기에서 왜냐면 그거 가운데서도 그게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곳들이 그곳들이 다 살아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무너지는 건설사들 이번에 뭐 동원건설인가 뭐 무너졌다고 그게 대구인가요? 뭐 하여튼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번지게 되면 이게 또 경제에 또 충격을 주는 일로 번지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이제는 주택 경기라든지 그런 분양 시장 경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막 위기를 막 조장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사가 노출돼 있는 부동산 PF가 거의 50조 규모고. 아, 전체적으로. 네. 이건 아까 20몇 조는 내년까지만이고 만기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따지면 네, 50조나 된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만 볼 때. 증권사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캐피탈사나 이런 회사,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고 그래서 단기 채무만 고려하면 지금 한 23조 원,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그게 규모 그건가 같고 보네. 또 하나 이제 건설사들이 노출돼 있는 거, 기타 금융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20조만 20조가 물론 큰 금액이지만 20조만 손절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그럼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금융이라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돈 1억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전체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체 규모는 또 엄청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건설사들 뭐 주식시장에서도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좀 안 좋긴 했잖아요. 네. 그 뭐죠?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들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상당히 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식으로만 보면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주식은 두 가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는 실적과 하나는 모멘텀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대형 건설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흥미로운 지점은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고 이제 어려운데 그만큼 이제 또 좋은 회사들이 주가가 과도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기는 지금 빠르지만 내년도에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사들 그렇게 우량한 건설사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실 필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우량한 건설사의 기준은 아무래도 탑 순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할수록 정부가 또 규제를 풀잖아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규제 완화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재건축의 사업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공사도 빨리 선정되고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이 일종의 수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고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제 회복할 때 또 그런 회사들이 돈을 또 벌기 시작하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26% 정도 그 다음에 거래량의 어떤 반전, 변곡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간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다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까지의 과거 경험 보면 최소한 4년, 5년은 침체, 이 하락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사이클이 짧아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뭐 회복하는데 6천, 7년 걸려요. 이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가격이 빠지면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 그게 이제 내년이 당장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빠지면 빠지면. 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뭐 5년 동안 없습니다. 6년 동안 없습니다. 하락할 겁니다. 이건 썸네일 쓰기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간다,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격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건도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3%대 10억 아파트가
그리고 금리가 이제 아마 7, 8% 올랐잖아요. 네. 7, 8% 올랐는데 10억 아파트가 예를 들어 30% 빠지면 7억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7, 8% 금리가 7, 8%대 7억짜리 아파트를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집값이 빠져도 그걸 할 수 없어.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집값이 빠진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게. 네. 금리가 높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때 집을 살 때다. 아닙니다. 집값이 빠지면 그걸로 된 거예요. 금리 상관하지 말고. 네, 그러면 금리 이게 4%포인트 차이 나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을 4%포인트로 이자로 벌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 유일하게 가져야 될 건 가격이다. 가격이 만약에 30% 40% 빠졌는데 금리가 아직도 높아. 그래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가격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6%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제까지 또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점 대비 한 40%는 빠진다 이런 거를 또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수요자들이나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40%까지 바랄 수가 있어요. 그게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보세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바닥에 예를 들어서 잡을 수 있다.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출한 한 26%대 오면 누군가 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절대 수준을 저도 26%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같이 이제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더 빠져야 수요가 회복할 테고, 어느 지역은 좀 덜 빠져도 수요가 회복할 테고. 그래서 꼭 그 거래량과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건설사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어쨌건 또 경제 우리도 한국 경제도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이 건설이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책들이 나올 거는 뻔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힐 가능성이 없나요? 하락하는 기간에는? 그거는 쉽게 상승하는 구간에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승할 때 집값 잡으려고 정책 엄청나게 나왔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떨어질 때도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사실 뭐랄까 그 방향을 틀기에는 되게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신 이겁니다. 이런 정책들의 규제 완화를 막 해주면 다시 회복할 때 상승폭을 키울 수는 있겠죠. 이런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특히 한국에선 정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등락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오를 때 이렇게 규제 완화를 많이 하면 또 오르는 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랫동안 얘기 드렸는데 이게 전 진리 같아요. 영원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계속 오르는 집도 없고 계속 떨어지는 집도 없고 제가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저 폭락론자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아니라고 막 전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회복하는 기간이 올 거예요. 네.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그런 좋은 시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를 이제 뭐 그 평가하는 거 제가 크게 관심은 없지만 저보고 이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하면 저보고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으로 하면 인버스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론자 여러분이 말하는 긍정론자는 저는 어떤 게 긍정이라고 보고 있냐면요. 지금의 상황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가격이 오를 때 계속 오른다는 게 전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긍정론자다. 변화를 인정하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믿어드릴게요. 네.